네, 네, 창과 방패 그때 저 그냥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었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인공지능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정말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같고요. 아마 이런 표현들이 앞으로는 좀 더 자주 해서 흔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나 창과 방패의 대결로 보여지고요. 바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딥페이크도 그렇고 그런 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쉽게 만들어지는데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사진들 왼쪽 아래 보시면은 뭐 사람 얼굴인데 이걸 어딜 봐서 이게 실제 사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은 찾아낸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 사진을 보고 이거는 가짜 사진이다 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V7 랩스라는 기업이 만든 툴이라고 하고요. 이 툴은 저희 브라우징 할 때 쓰는 크롬 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쓰시면 이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사람이 봐도 조금 알 수 있는 그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소리가 좀 단조롭다라든가 로봇이 만든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움직임이 뭔가 반복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나마 동영상은 사람이 봐서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만 보고서 야 이거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사진이야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는 이건 인공지능의 세계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이제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두 인공지능이 서로 대결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본 원리는 이제 이제 적대적 신경망 네트워크라고 해서 뭐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하나의 이제 AI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이제 또 다른 AI가 그 원본과 지금 만들어낸 거를 서로 비교를 해서 이게 얼마나 원본과 비슷한 건지 그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그 기능을 활용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야, 이제 로봇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였었고요. 음, 네, 로봇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보면 단순한 일인데 로봇에게는 엄청 어려운 일이었었다라고 하고요. 이 문이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문이 있으니까 그 문을 여는 법을 동작 하나하나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학습만으로 6시간 동안 학습만 시켜서 전혀 과거에 접해보지 못했던 예상 밖 상황에서 문을 여는 그런 로봇이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 위에 이상한 바가 지금 이게 어디 들어가지 않고 이게 지금 계속 숨어 있어서 제가 네. 혹시 영상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네, 네. 네, 네. 보시면은 네, 로봇 손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돌려서 레버식이네요. 레버식 밑으로 내려가지고 문을 여는. 네, 네. 이걸 위해서 로봇 팔 들어 올리고 집어서 내리고 프로그래밍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훈련만 6시간을 해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 훈련시키는 모습이 여기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드디어 이제 로봇이 이제 문을 열 수도 있게 되었고요. 그 한 달 전쯤이었죠. 또 한 달 전쯤에 그 스탠포드에서 발간했었던 보고서 인공지능 연구소의 연례 보고서 AI 인덱스 2022에서도
9가지 핵심 요소를 다룰 때 그 중에 하나로 로봇 팔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팔 가격이 점점점 지금 더 저렴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저렴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로봇 팔이 점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라는 점, 예,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네, 네, 이런 뉴스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응급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사들도 항상 대기하기도 하고 항상 이제 관심 갖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병동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도 많고 해서 바로 이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심정지가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심정지를 이제 뭐 의료 용어로 코드블루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 이걸 처리를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또 도입이 됐고요. 과거 심정지를 일으킨 환자들의 패턴을 다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거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심정지가 예상이 되는 상황, 환자가 파악이 되면 바로 이제 알려주는,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국내에 있는 업체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뷰노메드 디카스라는 제품이고요. 뷰노메드라는 업체인 것 같네요. 네.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꽤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자 사망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중환자 입원율을 이제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병원에서 점점 더 많은 병원들에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때 인공지능이 많이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할 때 병원에서는 병리학 위기설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보다가 더 병리학적 판독 능력이 뛰어난 인공지능이 앞으로 도입이 되면 뭐 굳이 이런 거 하는 의사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해서 병리과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요 내용하고 이 순전히 인공지능 때문에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내용을 봤더니 원래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크게 인기를 얻기 이전부터 병리학 쪽에는 의사들이 별로 지원도 안 하고 일단 좀 아마 뭐 이렇게 의료 수가 같은 것이 굉장히 낮나 봅니다. 그래서 병리학에 지원하는 의사들 수가 처음부터 좀 인공지능이 이렇게 인기를 얻기 전부터 좀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병리학 위기설이라는 말이 이제 의료계 쪽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디지털 병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더 ICT를 활용한 부분,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앞부분에 보셨던 것처럼 뭐 환자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게 오히려 지금 좀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많이 얘기됐었던 뭐 IoT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헬스케어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장성도 크고 성장률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것이 다양한 연구조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의료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쪽에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ICT를 융합한 새로운 어떤 부분, 그러니까 어떤 뭔가 예측을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 많은 기회가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이제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이 이제 시행이 되겠고요. 그 내용은 뭐 일단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가 설립이 된다라고 합니다. 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데이터 정책에 관련돼서 그리고 데이터 생산 분석, 결합, 활용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활성화되고 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세계 최초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민간에서는 데이터 가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거래사도 이제 아마 규정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전문 기관들이 지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데이터 사업자의 구심점을 할 뭐 협회도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음, 정부가 이제 데이터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또 뭔가 좀 약간 풀리질 않는 거는 밑에 바로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요. 지금 데이터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 데이터 기본법과 연결이 되는지는 아직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분명히 보호해야 될 데이터가 있는 거고, 또 뒷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 법률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훨씬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오히려 이제 규제하는 쪽으로 먼저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 부분은 예, 좀 뒤에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법이 다 2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개인정보라든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논란은 아직 여전하다라는 거고요. 음, 일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 저도 정확하게 이 의미는 좀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었죠. 지난주 특강 때 임태형 교수님께서도 그 데이터 오너십이라든가 소유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거는 저기 한 법학 교수, 법대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법적 개념으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의견이 아직 전반적으로 통일된 거는 아니고, 다양한 지금 이 소유권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데이터, 나로부터 생산된 데이터는 내 것이다라고 아직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그러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면은 사실은 이제 위에서 데이터 기본법에서는 뭐 무슨 데이터든 갖다가 쓸 수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건지 사실 그거는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저희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는 뭐 이 내용은 네이버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플랫폼 업체에서는 오히려 지금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데이터 활용 측면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데이터가 오히려 제대로 산업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면을 지금 좀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저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독점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오히려 뭐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런 논지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는 오히려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좀 더 강한 규정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유럽이 만든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아마 구글이 받을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하고 유럽 간에 무슨 어떤 협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버시 쉴드 뭐 이런 기능이 있어서 미국 기업들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먼저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이거를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이 오스트리아 법원은
미국 기업들이 오스트리아의 국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미국으로 가져가거나 이런 거는 다 못하게 금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유럽 국가들에도 아마 저기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설명 가능한 AI 한번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기사 내용 자체는 링크드인에서 설명 가능한 AI 혁신, 설명 가능한 AI로 어떤 저기 그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보다가는 여기 내용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AI는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설명할 수 없는 AI는 앞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유럽에서도 법적 조항으로 넣어가지고 반드시 그 AI가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을 인공지능 조항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법적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는 반면에 일단은 이제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크게 저해가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반론을 펴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은 타이레놀이나 뭐 구글 맵스 같은 거는 뭐 저희가 설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진 않지만 잘 뭐 문제 없이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품들에 대한 이제 철저한 테스팅이라든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으로 이런 철저한 테스팅이라든가 모니터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법적 조항을 넣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네, 요 인공지능 쪽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들의 이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구글의 초거대 언어 모델은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오픈 AI의 GPT-3보다도 훨씬 더 매개 변수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따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내용이 좀 방대한데 너무 좀 간단하게만 적어 놓아서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일단 훨씬 더 기존에 나왔던 GPT-3보다도 훨씬 더 방대한 언어 모델이고요. 다양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수학 문제라든가 심지어 농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보다 특정한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고요. 이전에도 주간 뉴스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글이 몇 개의 이런 좀 독립된 인공지능들을 소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기 프로그래밍하는 인공지능 해서 인간들과 같이 겨뤄서 중간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라든가, 그다음 뭐 맥락을 이해하는 챗봇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다 합쳐가지고 지금 하나의 어떤 언어 모델로 지금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A부터 G. 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A, B, C, D부터 G까지 그 머리 글자로 시작하는 인공지능들의 키워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해서 한번 쭉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긴 한데 내용이 자세하진 않습니다. 텍스트도 많지는 않고요. 그냥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걸 전부 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보다는 조금 저희가 조금 좀 덜 다뤘었거나 아니면 조금 더 흥미로운 얘기, 조금 더 보탤 수 있는 얘기로 한번 좀 그런 것만 몇 개 좀 찝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는 인공지능으로 시작을 했고요. 바이어스 편향, 요거는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나눴었죠. 데이터가 일단 불완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현재 쌓여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향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이 있기는 한데 아마 거의 좀 불가능한 일은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고, 뭐 또 최근에 MIT에서는 한번 주간 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MIT에서 편향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후인데요. AI가 기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쓰인다라는 내용이고요. 요거 하나 또 저기
저희가 그동안 이제 같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랑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 저희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지금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서, 그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후가쿠라는 슈퍼컴퓨터가 세계 최고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이고요. 이 후가쿠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AI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일본은 지금 쓰나미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쓰나미가 발생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후어크를 통해 가지고 2만 개의 어떤 잠재적 쓰나미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떤 홍수라든가 뭐 이런 해일 같은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예, 데이터셋은 뭐 잘 아시는 데이터셋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윤리 얘기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앞쪽에서도 중앙 뉴스에서도 지금 윤리 문제 때문에 각국에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따라야 되는 지침들을 지금 계속 하나하나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예, 허위 정보, 페이크.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찾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미지는 어떻게 이게 페이크인지를 알아내는지는 이건 좀 저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또 보셨었죠. 창과 방패에 나왔었던 생성적 적대신경망. 네, 하나의 AI가 결과물을 만들면 또 다른 AI가 평가를 해서 얼마나 유사한지 평가한 다음에 그걸 다시 피드백을 주고, 그럼 피드백을 받은 AI는 또 다시 새로운 걸 만드는, 네, 네, 생성적 적대신경망이 되겠고요. HITL은 결국은 AI 혼자 맡겨둬서는 완벽한 AI 시스템을 만들 수 없으니, 결국은 그 피드백 루프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사람이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HITL이 되겠습니다. Human in the Loop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미지 인식은 뭐 너무 잘하시니까 예,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저널리즘. 네, 저널리즘. 네, 지금 뭐 기사를 대신 써주는 인공지능 로봇도 생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널리즘과 관련된 AI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요. 학습. 네, AI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 네, 그게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이 있겠죠. 네, 레이블을 붙여서 학습시키는 지도 학습.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AI 시스템이 스스로 그 패턴을 찾아가는 비지도 학습, 예, 두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네, 네, 머신러닝 있고, 그 다음에 신경망, 뭐, 네,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네, 예, 오픈소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어서 지금 뭐 오픈소스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죠. 예. 저희 뭐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많은 제품들도 지금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지금 만들어진 AI 다양한 툴들도 거의 대부분 다 오픈소스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예측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AI 아까도 슈퍼컴퓨터 얘기가 나왔었고, 처리해야 될 양도 많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연산도 매우 많기 때문에 지금 AI 시대가 와서 슈퍼컴퓨터가 다시 한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더 빠른 슈퍼컴퓨터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올해 초에 엑사 단위의 슈퍼컴퓨터가 2대가 나올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축에서는 지금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벌써 좀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뭐 양자 컴퓨터에서 기대되는 정도 수준의 상용화된 제품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걸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앞서가 있는 제품은 구글에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일단 양자 컴퓨팅은 기존 컴퓨터랑 다른 게, 기존 컴퓨터는 0과 1로 이제
컴퓨팅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쓸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0과 1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데이터 정보 처리 단위를 큐빗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큐빗. 양자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를 큐빗이라고 하는데요. 이 큐빗이 하나가 생성되면은 기존의 데이터 처리 속도보다가 2배가 더 빨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팅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큐빗의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 구글에서 만든 52개의 큐빗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면 기존에는 1만 년에 걸려서 처리되던 데이터가 그 수식이 수식이라고는 해야 될까요? 그 계산이 200초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초 안에 돌렸다고 합니다. 현재 동작하고 있는 이 구글의 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름은 시커모어라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 나왔고요. 지금 계속 지금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상용화까지는 도대체 얼마나 가야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로봇공학, 아까도 로봇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성인식, 네, 음성인식이, 예, 음성인식도 AI 덕분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네, 시리라든가 그동안 한때 음성인식이 많이 또 얘기됐었는데 요즘은 뭐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많이 얘기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끝으로 튜링, 예,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비서가 있고, 네. 일단 한번, 예, 튜링 말씀드리겠습니다. 튜링, 그, 앨런 튜링이 만든 테스트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서, 사람이, 이거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결과는 그겁니다.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 얘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얘다. 이거인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얘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 첫 번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컴퓨터가 2014년도에 있었었죠. 저기 영국에서 만든 컴퓨터였는데, 5분 정도 얘기를 나눠보고서, 그 심사에 참가했던 사람들 33%가, 이건 진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기계가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흥미로운 거는 그 판단의 근거가 실수를 했느냐라는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 기계가 뭔가 좀 버벅대거나 뭔가 실수를 하거나 문법적인 실수를 하거나 뭐 철자 오류를 보내면 얘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네, 좀 그런 좀 반전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예, 유스 케이스 가상 비서. 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시리 같은 가상 비서가 아니라 자비스 같은 가상 비서죠. 언젠가는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왓슨. 네. 왓슨도 좀 재미있는 얘기 말씀드리면 또 IBM에서 2011년도에 만들어서 뭐 미국 퀴즈쇼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당시에 또 재미있었던 일이, 이 왓슨은 뭐 지금은 학습시키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왓슨은 그래도 뭐 백과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백과사전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문제를 낼 때도 그런 백과사전에 있음직한 용어로 물어보면 답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형식으로 물어보면은 답을 못하고 막 버벅대고 이상한 얘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연어 처리 다시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연구가 좀 진행됐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엑스레이,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심정지라든가 그런 데서 의료계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인간과, 그 다음에 예, 제로, 0과 1, 컴퓨터의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예, 지난 2주간 준비한 주간 뉴스가 되겠습니다. 혹시 뭔가 좀 코멘트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렸는데 좀 추가해 줄 수 있는 거 있으시면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승우입니다. 네. 그 XAI,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걸 이제 어떻게 왜 그게 필요하냐 뭐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요.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 대상이 그 인공지능을 이제 사용하는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 주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네. 특히 극단적인 예를 보자면은 이제 그 우리가 어디죠? 저기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재범할 거야 안 할 거야에 따라서 이제 출소를 결정하잖아요. 그걸 네네. 인공지능한테 이제 맡겼다 치면은 인공지능이 이 음, 사람은 재범할 거야. 그런 순간 왜 재범할 거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게 설명이 안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이 막 훈련했어요. 주로 이제 유색 인종인 경우 이제 출소를 거부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랄까 바이어스가 된 현상이고 이게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슈를 크게 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범 여부를 판단할 때라든가 또는 취업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사람이 와서 기여를 많이 할 거야 말 거야 뭐 그런 것도 이제 주로 이제 그 백인 위주로 이제 그 저기 유색인종 쪽에 이제 약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훈련 데이터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람에 대한 거 판단할 때는 투명성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성 같은 거를 이제 강하게 요구하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잠시 쉬셨다가 네, 4시부터 네, 예,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